안녕하세요. 예, 이제 드디어 백선 10월이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문제가 뭐 좀 길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훨씬 더 낯선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 아는 후배가 그 시험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올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하라고 연락 왔다더라고요. 8일 동안 합숙하는데 135만 원 준대요. 인터넷에는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요즘 이미 뭐 출제돼 있다, 벌써 8월에 출제돼 있다, 9월에 출제돼 있다 이런 말들이 글 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출제는 안 돼 있습니다. 보안 유지가 힘들어요. 시험 합숙을 하고 못 나옵니다. 출제위원도. 그래서 보통 출제위원은 한 14일 전부터 들어가고요. 검토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은 8일 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일당이 아니고 8일 동안 135만 원 받는데, 그리고 거기서 오류를 발견한 사람은 또 포상금을 더 받아요. 만약 문제 잘못됐다는 걸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인용되면 또 포상금 받아요. 돈을 더 받는다고 135만 원에서. 그래서 아직 출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 이런 건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데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공포를 시험 보기 전까지 하게 되면 시험 보는 날까지도 개정된 게 출제될 수 있죠. 이미 개정은 다 돼 있고 이제 공포만 안 했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학원에 나오시는 게 좋아요. 혼자서 막판에 잘했다가 페이스를 잃어가지고 떨어지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그 페이스 계속 하던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뭐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론 길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1번은 답이 5번인데요. 기역,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을 제고하고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죠.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틀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암기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조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제고입니다.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역은 틀렸고, 니은에 보면 중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법률행위이나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뭐 이런 맞는 말인데 니은과 같은 지문은 해마다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기역도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이런 것도 어렵죠. 디귿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령이 38개 조문이고 국토교통부령이 29개 조문이에요. 이걸 인터넷에 이거 좀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 좀 설명해 주라. 그거 다 하려면은 법조문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래서 이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래서 디귿은 이미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등록 기준하고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전부 다 이게 계약서 필요제기 사항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지금 1번은 뭐 거의 좀 어려워서 틀리라고 낸 건데
5개 지문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그건 거의 답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딱 정답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모르고 낯선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봤던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이때까지 봤던 게. 자,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 가태료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이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등록 기준은 뭡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3번에 있잖아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게 등록 기준이죠. 이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등록 기준 자체가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자, 그래서 D것은 틀렸습니다. 대통령령에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서 리얼의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것 맞습니다. 업무정지도 6개월이 최대 6개월인데 구체적 기준이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또 전자문서 안 되는 게 단독으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정정 신청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시험에 전자문서 가능, 불가능이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그리고 비업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형 마지막에 틀렸죠.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형사책임은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그래서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아예 2분의 1이 아니냐 전혀 벌금을 받지 않죠.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절반 받는 게 아니라 전혀 안 받는다고요. 아예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과실이 없으면. 그래서 틀렸습니다. 2형. 맞는 것은 5번입니다. 이 1번부터 틀리면 힘들어가지고 점수가 더 안 나온다더라고. 뒤에부터 막 풀기도 싫고 1번 틀리면 2번 보기도 싫다고 일부러 그래서 1번 틀리게 하려고 해놨어요. 얘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려고. 왜냐면 미리 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시험에 가면 어떻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B형을 받으면 훨씬 더 힘들어요. B형 받으면. B형은 뒤에 게 문제 나와 있죠. 그럼 내가 A형 받을지 B형 받을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은 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게 리얼, 미엄, 비업, 시옷. 맞는 건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게 이렇게 5개죠. 리얼, 미엄, 비업, 시옷. 5개가 맞는 겁니다. 나머지 틀렸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용어의 정의 2번. 1번, 2번이 어렵죠. 이게 몇 개인가 이렇게 개수형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면 힘들어가지고 뒤에 풀기가 싫어요. 좀 극복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개업공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이다. 맞죠?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 세 개가 있는데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 다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그런데 등록 신청서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등록 신청서에는 중개인은 없다고요. 중개인은 신규 등록은 안 된다고요. 신청은. 그러나 등록 한글로 보기 때문에 중개인도 등록증은 있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2번은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둘 다 X입니다. 자격증 있는 임원은 작성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즉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귿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으니까 맞죠?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다.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리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업이 되려면 의뢰, 보수,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딱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간판 달고 하면 그건 중개업입니다.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맞는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1번은 판례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우리 주유소에 주유하면 세차해주는 기계는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한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한정됩니다. 민법상 건축물에. 따라서 이번에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 민법 99조 1항에는 보면 따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그래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은 민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번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직 4번, 이 3번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판례가 있죠. 해설이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해설은 있어요? 해설이 있으면 뭐 해설에 있으면은 있겠죠. 이게 사건 번호가 2010-16519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또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판례를 보면 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도 미래의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를 늦게 특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3번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2010년도 판례가 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중개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만 해당되며 장차 건축될 예정인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포함되죠. 입주권이라고 하면 그냥 입주권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나오면 모두 정답이었어요.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단순히 이런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바로 해설부터 보는 것보다는 한번 풀어보고 틀리보고 해설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기억에 오래 남겠죠. 처음부터 바로 답 보는 것보다는 이 틀리보는 게 중요해요. 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것만 보면 되겠습니까? 묻던데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뭐 시간이 없고 1, 2차 같이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는 게 좋고, 조금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풀어봐야 되겠죠. 조금 공인중개사법은 특별히 뭐 이걸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함정이 있어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특별히 뭐 이게 법률 지식이 없어서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틀리보면 다음에 안 틀릴 수 있어요. 1번은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한 사람당 0.9죠. 최대로. 합산하면 곱하기 2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한테 받는 거 다 합하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합산하여. 각각 받고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최대 0.9입니다.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하라는 말이 틀렸어요. 이하.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말장난을 해요. 딱 5천만 원이면 곱하기 100 하죠. 이런 거는 특별히 법률 지식이 아니라 그냥 말장난이니까 이런 거는 풀어봐야 된다고, 틀려봐야 된다고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100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은 주택인 경우, 이 말이 틀렸어요. 주택 외인 경우, 외자 하나 들어가면 가야 맞습니다. 외, 이건 다 알고 있어도 빨리 읽어버리면 틀려요. 이거 외자 이거 하나 빠져가지고 틀렸다고요. 주택 외인 경우, 주택 외인 경우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4번이.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에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 지금 실무상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행이 분양권은 중개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가든지 100만 원, 서울 같은 데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들어간 금액에다 해버리면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현재까지 들어간 돈, 계약금만 들어갔으면 계약금에다가 곱하기 요율,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해서 곱하기 요율 한다는 게 판례이다.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판례는 그 규정을 모르고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해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몰라서 위반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요. 이런 규정을 몰라서. 답 4번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지, 집 10번 구경시키러 갔으면 1분은 받을 수 있다. 계약 성사는 못 시켜도 X죠. 그래서 이게 변호사들은 승소 패소해도 받잖아요. 수임료를. 우리는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사기치서라도 막 어떻게든지 계약 성사 시켜야 받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좀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도 일단 의뢰받으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안 그럴 텐데, 어쨌든 즉 중개 완성, 계약 성사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일부 받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못 받는다. 중개 완성이 계약 성사 시키는 게 중개 완성이죠. 일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푼도 못 받는다. 답 4번입니다. 5번 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다 중요해요. 이게 지금 문제들이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뭐 시험 범위 벗어나는 거 없습니다. 5번까지. 5번은 답이 3번인데 대표자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제외. 자, 1번은 상법상 회사. 그래서 시험에 주식회사 이의야만 한다. X로 출제됐어요. 상법상에서는 주식 합자, 한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5개.
5개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에는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질문하는 분도 인터넷에 있던데, 인터넷에 치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치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보정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중개업뿐만 아니라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는 겸업해도 되죠. 그 시험에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해서 X로 만들고요. 지문 3번이 답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시험에 또 이런 것도 출제됐어요. 대표자를 빼고 임원이 7명이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2명이면 2명 이상이면 된다. 2명 이상이면 옵니까 X입니까? 3분의 1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사례 중심으로 6명에 3분의 1이면 2명이니까 7명이면 2.333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3명 이상 돼야 되겠죠.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기출문제에. 자, 그래서 답 3번이고요.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물론 미리 받아야 돼.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죠. 임원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되죠. 임원으로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 넘었으면 1년 6개월 전에 교육받았다 하면 X입니다. 새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모든 임원 실무교육 다 받죠.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죠. 연수교육은 교육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받으니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 아니잖아요. 앞에 용어정에서 소속공개사, 자격증 있는 임원도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다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기준도 만족하려면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에서 중개사무소 안 된다는 말은 우리 법에는 없지만 건축법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가, 쉽게 말하면. 중요합니다. 5번도. 다 이게 문제가 이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 파트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그 다음에 6번 사무소 명칭 표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일단 답은 5번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 5개 광고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의 이런 거 써붙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플랜카드 같은 거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의 해놓고 전화번호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시 광고물하고 5개 광고물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즉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 표기하지 않아서 1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X입니다. 5개 광고물, 즉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연락처나 뭐 등록번호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습니다. 2번은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걸 사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을 등록관청이 할 수 있고,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무는 행정절차법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이 있으면 해설에 사건 번호 있습니다. 즉 발품 부동산 또는 부동산 카페 이런 명칭을 사용하고 대표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되어서 개업공개사가 아니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대표라는 명칭 쓰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성명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자격자가 이런 명칭을 표시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걸 좀 더 어렵게 내려면 5번이 답인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유사명칭 사용을 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 받았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1,000만 원 이하니까 500만 원 받을 수도 있죠. 500만 원 이하다 이 말은 틀렸지만 500만 원 받았다 이런 표현은 맞다고, 기출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그 정시간이 없고 도저히 어려운 분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돼요. 포기하는 것보다는 기출문제 위주로라도 보시는 게 나아요. 예, 답이 5번입니다. 7번 결격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이 결격 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 최근 30년간 계속 출제됐습니다. 해마다. 자, 그래서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들만 내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딱 합숙 들어가자마자 교육하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이걸 계속 강조하긴 한데요.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을 지켜라. 80% 이상은 기출문제 패턴을 지키는 거지 문제 똑같이는 안 나와요. 5개 똑같은 거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시중에 있는 책은 한 권도 못 가져간답니다. 어느 출판사 책도 그냥 알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거기 가면 이제 책은 한 150권 정도 참고서적은 있대요. 볼 수 있는 거. 대학 교수들이 쓴 거, 학개론 같은 거는 이제 대학 교수들이 쓴 책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법조문 볼 수 있고 기출문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1번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닌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선고유예, 기소유예도 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되죠? 지난주에 그 포상금 자료 내드렸죠? 비교하는 거? 받았어요? 그 한 문제 나옵니다. 포상금 반드시.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후 다시 개업공개사가 될 수 있으나 소위 중개인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보조원은 될 수 있죠.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되잖아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보조원을 취직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다고요. 2번이.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좀 헷갈린다는 분이 많은데,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집에도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유흥업소 이런데 안 된다 돼 있는데 고용한 사람 있잖아. 꼭 불법으로 몰래. 마찬가지에 보조원도 고용을 하면 안 돼요.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고용을 했다면 그 고용 당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사장이 책임지냐 안 지냐 그거 물으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보조원이 아니면 책임질 필요 없잖아요.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져야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했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조원이기 때문에. 만약 보조원이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보조원입니다. 고용하면 안 되는데 했다면, 물론 고용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불법으로 고용했으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죠. 안 하면 업무정지잖아요. 전혀 고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하지 말라 했는데 했으면 책임은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은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고용하면 안 되는데 고용을 했으면 그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되고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라는 표현이 올해 4월 달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였잖아요. 올해 바뀌었다, 용어가. 민법에서는 5년 전에 바뀌었고요. 1913년도에 민법에서는 바뀌었고. 5번, 결격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므로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맞습니다. 물론 12가지가 있는데 결격사유 12가지 중에서 우리 그 암기 프린트에 보면 5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5제외 어디에 있죠? 그게 절대 결격사유, 거기에 16번 암기 프린트 16번에 동그라미 3번 결격사유에 해당 해놓고 아라비아 숫자 5제외 이렇게 돼 있죠. 인터넷에 질문했더라고. 4는 왜 아니고 6도 아니고 왜 5만 제외하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5는 5가지가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그 제외되는 5가지가 뭔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수업할 때 이걸 강조하진 않았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뭐냐면 미성년자는 등록을 못했잖아요. 등록 취소하려면 등록이 돼 있어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도 결격사유죠. 미성년자는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다. 5가지. 그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가지가 미성년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잖아요. 이 5가지예요. 등록 취소됐는데 또 등록 취소할 수 없잖아요.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라도 이미 취소되고 없는데 또 등록 취소할 수 없죠. 그 5가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5가지 말씀드렸고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다. 5가지가 뭔지 묻는 거는. 왜 한 번도 출제 안 된 걸 제가 가급적인 말 안 하는 이유가 출제위원들한테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걸 내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답은 7번에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바르지 못한 것. 답은 4번이죠. 8번에 1번 보정 설정 시기,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 2, 3번에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보정 설정 못하죠. 등록 통지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보정 설정하려면. 무등록업자는 보정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미리 못하지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죠. 그럼 미리 하더라도 무등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하더라도 이는 무등록업자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비슷비슷한 내용 비교하는 거 1번 중요하고요. 2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신청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중개인은 안 되죠.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업은 안 하고 곧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먼저 되고 나서 개업공개사만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된다. 시험에 각각 최근에 2번씩 출제됐어요. 이거 3번.
즉 직원은 그만두지도 않고 개업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상도에 어긋나잖아. 만약에 제가 여기 강의하면서 또 바로 옆에 학원에 가서 강의하면 안 되잖아요. 그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될지 몰라도 내년에 두 군데 다 잘려 그러다 보면. 예, 그래서 상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개업 안 된다고요.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이 말. 소속공개사는 남 밑에 소속돼 있으니까 직원이죠. 예,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4번이 답인데요.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죠. 암기 프린트 2번 맨 밑에 보면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14일.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등록 처분 통지서를 7일 이내 보내요. 보내고 나면 그 통지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등록됐다. 보정 설정 증명서 가지고 와서 등록증 받아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정 설정만 하면 바로 교부해 주고요. 보정 설정을 안 하고 있으면 등록증 교부는 계속 안 해주죠. 지체 없이, 예, 보정 설정만 하면 지체 없이 해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은 매수 신청 내린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나요? 수수료가. 수수료 52번에 있네요.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거 19가지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몇 번에 있어요? 11번에 있죠? 11번. 52번에 암기 프린트 52번에 1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3만원, 법인은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꼭 반드시 오늘 이걸 다시 한 번 더, 가장 좋은 거는 미리 풀어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복습보다는 예습이, 교육 심리학자들은 일관되게 예습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복습보다. 근데 대부분 뭐 선생님들이나 복습하라고 말 많이 하죠. 예습하라 소리는 안 하고. 모든 사람이 제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말도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성인인데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내가 모든 건 내가 판단해서 옳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학자들은 예습이 더 중요하다. 문제 미리 풀어보고 뭐가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안 되면 꼭 이미 예습을 안 했으면 복습이라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 틀린 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돼요. 뭐가 틀리는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9번입니다.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소위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다 했는데,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한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확대되는 게 아니죠. 틀렸고요. 지금 이거는 1번,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개인에 대해서는 시험에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06년도에 부칙으로 갔어요. 법 7638호 부칙이라는 말은 그 10년 전에 부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중개인이 공동사무소를,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사용하거나 공동중개를 하거나 또는 소속공개사를 고용해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제가 맞는 답으로 봤는데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번은. 100문제 중에서 이 3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 이후에 밝혔어요.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저도 몰랐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고 국토부에서도 몰랐는데, 주택공급규칙 제50조 사항에 의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에게만 분양 대행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분양 대행할 수 있고요. 그걸 넘는 거는 주택공급규칙 제50조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해석이 바뀌었어요, 국토부.
그래서 모든 이 말은 3번은 빼버리십시오. 모든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고 이상인 경우는 근서른 면허가 있는 사람만 분양대행할 수 있다. 물론 현업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미분양된 거 그 분양회사에다가 소개해주고 돈 받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양대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입주자 조건이 맞는지 청약 통장 뭐 1순위 2순위인지 맞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입주자 선정 대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미분양된 거 한 건 중개해주고 보수받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 분양 대행사에다가 우리가 MGM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모든이라는 말은 지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모두 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주택공급규칙 제50조 사항에 저촉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번을 저는 답으로 하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4번 지역농협 등 특수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거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이 6가지를 겸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법인은 그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불가능하죠. 소위 중개인은.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고 출제를 했는데 모든이라는 말은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30호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제50조 사항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 하고 10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